안녕하세요. 월스트리트파이더 김석환입니다. 한가위 가족분들과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아마 이 시간이면 저도 고향에 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가족분들과 연휴 기간 잘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어떤 일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월입니다. 올해도 한 기 분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10월 첫째 주로 넘어가는 시점이고요. 근데 좀 특이한 거는 뭐냐면 벌써 이제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를 하죠. 네, 이제 이게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한 해가 거의 끝나가고 있구나라고 새삼스럽게 또 느껴질 것 같습니다. 월 초다 보니까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제부터 발표되는 지표들은 저희가 어떤 관점에서 좀 봐야 되냐면 이게 과연 이 체력이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경제 지표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 또는 권역의 나타내는 체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체력이라고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현재 고금리라고 하는 상황이 오랫동안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9월달 증시의 변동성이 커졌던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에서 찾을 수가 있겠는데, 이 체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앞으로 꽤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2일날 보시면은 우리나라 8월, 9월입니다. 9월 수출입 동향 지표가 나오고요. 미국의 ISM 제조 PMI 지표가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화요일에 구인 이직 보고서 졸출이라든지 또는 수요일에 9월 ADP 민간 고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대망의 금요일에 고용 보고서가 이렇게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는 것까지 챙겨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수요일에 보면 서비스 PMI도 이렇게 발표가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보면 미국의 경제 체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들이 대거 발표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 상에서 보면 약간 혼재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약간 이 체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조짐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전체적으로 다 주요한 일정들 좀 이렇게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기업 중에서는 한 가지 챙겨봐야 할 이벤트가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들의 이러한 기업들의 행사, 이런 부분들이 향후 기업들이 나아가는 방향성에 대한 어느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물론 여기서 아주 주가에 드라마틱한 반전이 될 만한 그런 이슈가 있냐,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중요하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간단하게 보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주간 단위로 발표한 지표 일정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얘기를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월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시의 변동성이 꽤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낙폭이 좀 확대되는 이제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일단 4분기가 좀 방향성 자체에서 보면 좀 많이 복잡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왜 방향성이 복잡해졌을까라고 하냐면 일단은 이 추세라고 하는 게 당장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시면 지금 S&P 500 지수거든요. 실제 지난해 2022년 10월을 저점으로 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었죠. 그런데 지난 8월 달부터 약간씩 흔들리는 모습들이 보이더니 일단 9월 달에 크게 좀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단기 상승 추세가 약간은 좀 무뎌진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중에 제가 얼마 전에 애플의 주가를 가지고 와서 이제 말씀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제 애플 주가 보면 단기 이동 평균선이 대략 한 51선이거든요. 근데 이 51선이 추세가 이렇게 살아있다가 이렇게 둔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낙관적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은 뭐냐면 중기라고 할 수 있는 100일이라든지 장기라고 할 수 있는 200일선 이런 지지선들은 아직까지 좀 살아있는 모습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단기 추세는 좀 없지만, 여기 붙여야겠네요. 단기 추세는 좀 무뎌지긴 했지만 중장기 추세는 괜찮다. 중장기 추세는 괜찮다라고 하면 이 말인즉슨 변동성이 조금 커질 수도 있겠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4분기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이렇게 시장에 하방 압력을 작용했던 게 결국에 이제 이 금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금리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들이 앞으로 발표가 될 텐데, 그랬을 때 이 높은 금리를 버틸 수 있는 시장의 체력이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이제 중요한 게 3분기 어닝 시즌에 다시 들어가게 되죠. 어닝 시즌에 다시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9월 중순경에 아이폰 15를 공개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초기 데이터들이 아마 10월 첫째, 둘째 주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판매 실적이겠죠. 판매 실적과 관련한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가 하방 경직성을 확보한 이후에 반전의 드라마 또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좀 복잡해졌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왜 복잡해졌느냐? 결국에는 이 매파적인 연준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계속해서 도비샷, 그러니까 비둘기파적인 색채를 계속해서 드러냈던 거는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왜냐하면 파월 의장은 계속해서 제한적인 긴축 정책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어디에서 약간 미스매치가 발생한 거냐? 시장은 그걸 도비하게 받아들였던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생긴 게 뭐냐면 시장과의 괴리예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죠? 이제 금리 정점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 이제 정점이 왔으니까 그 다음 수순은 뭐죠? 더 올리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디스플레이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 정점이니까 그 이후에는 인하다라고 하는 거죠. 인하에 대한 이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 기대감을 이번 FOMC에서 이렇게 탁 깨트려 준 거죠. 그래서 시장에 충격파가 발생했던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006년, 7년, 네, 뭐 지금 2년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쭉 2000년 초반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달러 인덱스예요.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가 작년 11월 말, 그러니까 작년 11월 말 이후이니까 대략 한 10개월 만이에요. 네, 10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찍고 있는 현재 시각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결국에는 달러 원 환율을 보잖아요. 달러 원 환율을 보는데 지금 현재 1355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모멘텀이다. 모멘텀이 이제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모멘텀이라고 하는 게 아까 보셨던 이제 경제 지표라고 하든지 또는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모멘텀이 왜 둔화가 되고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잖아요. 그 이유인즉슨 연준이 작년 3월부터 현재까지 대략 525bp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서 현재 5.5%의 기준금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금리들은 특히 모기지금리는 이미 7% 초반을 훌쩍 넘어서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9월 FOMC에 나온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은 추가적인 긴축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금리 스트레스가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간을 더 두고 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 모멘텀 둔화에 더 극적으로 작용할 걸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앞으로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 계속 오늘 키워드는 역시 체력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식시장도 주식시장이지만 한 가지 또 문제가 있는 게 채권입니다. 아까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시장이 생각했던 부분은 금리가 정점이니까 이제 인하 사이클로 갈 거야 라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인하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채권 가격은 반대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올해 연초부터 채권 투자를 열심히 하셔라 라고 여러 하우스에서도 얘기를 했죠. 이거는 뭐 비단 월가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초부터
리테일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채권 투자 비중이 적극적으로 확대가 됐고요. 지난주 펀드 플로우 기준으로 보면 올해 미국에서만 대략 한 1,50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채권 쪽으로 유입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죠? 금리가 계속 올랐고, 금리가 오르게 되면 채권 가격은, 금리가 오르게 되면 채권 가격은 빠지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채권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 채권은 이미 뭐 예를 들어서 5%다라고 하면 5%다라고 하면 확정된 이자를 지급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된 현금 흐름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냥 만기까지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 채권형 ETF라든지 채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격 기준으로 해서 트레이딩을 하면서 자본 차익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다르죠. 이것도 주식처럼 싼 가격에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비싼 가격에 사서 이렇게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 이거는 2019년이니까 올해 연초만 보더라도 대략 110달러였던 TLT라고 하는 ETF가 지금 89달러까지 내려와 있고, 이 89달러라고 하는 레벨은 2010년 이후에 지금 최저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채권 투자자들이 패닉 아닌 지금 패닉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는 국내 투자자들도 꽤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탁결제원에서 한번 보시면은 국내에서 국내 투자자분들이 또 화끈하시잖아요. 3배짜리 ETF, 네, 그것도 20년 만기, 그러니까 만기가 긴 거. 그래서 이거는 시장에서 이제 듀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듀레이션이 긴 상품. 그러니까 듀레이션은 약간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서 그만큼 더 손실폭이 더 커지겠죠. 20년짜리,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TLT라고 하는 ETF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ETF,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채권 ETF 상위 탑 10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찌됐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점론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보면 과거에도 움직임들을 보면 금리 인상 이후에 동결이 왔고, 그 다음에 인하 있었다. 인상, 동결, 인하, 인상, 동결, 인하, 이런 과정이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인상이 거의 다 끝나갔고, 이 동결 기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동결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추가적인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아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서 체크를 해봐야 될 건 뭐냐면, 방금 앞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 채권형 ETF에 투자하신 분들이 약간 패닉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섣부르게 매도를 해야 되느냐? 또는 손실 확정을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움직임을 체크를 하시면서 일단은 시간이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분할해서 접근하시는 방법이 좀 주요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흐름대로 시장이 흘러간다라고 하면 앞으로 동결 이후에 인하의 과정이 나올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가 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형태가 결국에는 두 가지가 되겠죠. 하나는 뭐냐면 지금 시장이 원하는 것처럼 되게 소프트하게 나올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소프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가 상당히 좋고, 그리고 이 인플레라고 하는 것도 둔화가 되면서 상당히 안정화되는 상황을 소프트 랜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소프트 랜딩이기 때문에 완전 노 랜딩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경기 둔화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프트 랜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소프트의 반대는 당연히 딱딱한 하드 랜딩인 거잖아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금리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서 경제의 여러 방면에서 스트레스 상황이 나타나게 될 텐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경제를 깨트리거나 또는 이 인플레라고 하는 게 더 지속되는 상황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이거는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가정들이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거기서 나타나는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특정 시점을 딱 집어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분할해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나타나는 흐름 중에 이렇게 보통 이제 저희가 단기금리보다는 장기금리가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금리 구조론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에는 이렇게 금리 구조상에서 보면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높게, 더 빠르게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게 단기, 이게 장기라고 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좀 나타나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좀 빠르게 축소되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좀 빠르게 축소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지금 여기에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앞에 지금 파란색 점들은 뭐냐면,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 금리가 동결 이후에 인하되는 시점에서 장단기 금리 차가 빠르게 플러스로 전환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정상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지금처럼 이거 결국에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겠죠. 소프트로 가느냐 또는 하드로 가느냐 하는 요 중간 사이가 되게 될 텐데, 앞으로의 이 과정,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할 부분들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물경제 체력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는 1일부터 말일까지 상당히 많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카고 연은에서 나오는 연방 국가 활동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 내에. 그래서 이거를 상당히 많은 경제 지표들을 카테고리화 했어요. 뭐 고용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 또는 판매와 연관되어 있는 것들, 생산이나 소득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 뭐 소비와 연관되어 있는 것들, 이렇게 다 나눠서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기준선이 0입니다. 0을 중심으로 해서 요 위에 있으면 GDP 성장, 즉 경제 성장의 플러스를 기여하는 거고, 만약에 마이너스이면 GDP 성장을 마이너스 기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난달에 보면 전체적으로 최근 조정된 수치라든지 지난달 수치 기준으로 보면 계속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 미국의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를 한번 살펴보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이 추세선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추세를 크게 깼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서프라이즈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예상하는 것과 실제 발표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서프라이즈 지수가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예상 수치보다 실제 수치가 더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반대 상황은 실제 수치가 예상보다 더 낮게, 그러니까 쇼크가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키워드는 이 고금리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체력이 되느냐, 실물 경기가 뒷받침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소프트와 하드 랜딩의 갈림길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셧다운 관련한 거거든요. 이 셧다운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얘기를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정부가 왜 기능을 하지 못하느냐?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처리 기한은 9월 30일입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9월 30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대립이라든지 또는 공화당과 공화당 간의 대립,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이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게 되면 연방정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잖아요. 특히 다음 주에는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셧다운이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거는 1976년부터 최근까지 미국의 셧다운 사례를 좀 나타낸 건데, 가장 최장 기간은 최근에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 언제인지 기억나시죠? 트럼프 행정부일 때
최장 기간 36일 정도 있었다. 이게 한 5주 정도가 되거든요. 5주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미국 경제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되느냐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의회 예상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직접 데이터를 한번 돌려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가져왔는데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대략 36일 정도, 약 5주 정도 연방정부가 폐쇄가 됐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4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1%, 2019년 1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2%, 실질 경제 성장 GDP에 마이너스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경제에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아마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아서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과거 이렇게 극단적인 사례를 빼고는 평균적으로는 상당히 한 일주일 정도, 평균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가 연방정부가 폐쇄됐던 평균 기간이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여기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최근에 미국 이제 전미 노조 자동차 노조협회 UAW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파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미국 전체 경제의 부담을 높이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오늘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는 이 지금 고금리 상황을 받쳐줄 수 있는 체력이 되느냐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된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커지면 증시는 꽤 버티는 모습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네 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증시의 조정 압력은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증시가 부담을 느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매파 연준과 관련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런 결과가 국채금리 상승이라든지 달러 강세로 나타났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촬영일이 27일이니까 26일 기준으로 보면 9월 26일 기준으로 보면 주요 지수들의 낙폭을 보면 S&P가 이번 달에만 5% 넘게 빠졌고요. 나스닥이 7%, 다우지수가 3%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너지의 강세가 좀 눈에 띄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것들을 좀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거의 1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더라도 이걸 받치고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크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아예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크게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 그런 모습들이 안 나타난다라고 하면 문제가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런 일정들이 있으니까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 주 연휴 동안 잘 쉬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만나요. 안녕.